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올렸죠. 벌써 올해만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여기에 미 연준 파월 의장의 계속되는 매파 발언, 금리 인상 신호에 세계 증시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상황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슈, 그리고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금 시장 경색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을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4번 미 연준이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폭락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번 금요일 코스피 보니까 2,348로 마감을 했어요. 2,300선을 지켜냈는데 이게 좀 선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유가 있는 선방이었죠. 왜 그러냐면 그 전날부터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는 아니지만 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특히 IT 주식 같은 경우들이 뭐 10% 이상 오르는 그 시작 전에 이미 그런 현상들이 보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항생 지수라든지 홍콩의 지수라든지 혹은 CSI 지수 등에 반영이 되면서 중국 지수들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오후쯤에 이제 국내 시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이유가 걸쳐 있냐면 결국은 한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떤 무역 의존도라든지 수출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뭐 수출 부진 같은 것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혹은 반도체 수출 하락이 중국의 영향이 많이 크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결국 큰 틀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타이트해져,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됐고요. 이런 밀접한 관계에 따라서 중국 주식들이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제로 코로나를 약간 완화하면서 경기 부양을 노리는 이런 정책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들이 약간 나오면서 주가 반응하고, 이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반응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이 뭐 다음 주까지 이루어질 것이냐는 약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직 중국이 뭐 금요일날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정책적으로 흐름이 바뀌는 것을 뭐 메시지는 여러 군데서 주는 것 같지만 시장 전체 뭐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없기 때문에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또 다음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는데 예.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이제 주가 지수들이 결정될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4%고 우리 금리가 3%니까 금리 차가 1%포인트 정도 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금통이 열리기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잖아요. 24일에 열리니까. 그럼 그동안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미국 연준 FOMC의 가장 큰 메시지는 기준금리를 예측보다 더 올리겠다라는 예. 메시지였거든요. 이게 속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스텝을 갈지 자이언트 스텝을 갈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금리 상단을 지난번 FOMC 회의할 때보다는 조금 더 올리겠다. 지난번 FOMC 회의할 때는 한 4.75%가 네. 결국은 금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가, 기준금리의 끝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더 올리겠다라는 메시지 줬고요. 이렇게 메시지 줬다라는 거는 한국 역시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당장 얼마 빨리 올라가는 문제는 그거는 그 한국은행의 혹은 금통위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한국 역시 기준금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환율 방어가 뭐 큰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오르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한국 원화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보면 보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기업들의 자본시장 예. 문제고요. 최근 기업들이 자본 조달할 때는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흔히 말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빌리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거는 채권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런 은행들을 의존하게 되면 은행금리 역시 대출금리 역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이 더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나 막힌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자금 경색이 우려되고 혹시나 뭐 부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가계 네. 부채 역시 기준금리가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 중에 한 80%는 변동금리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동금리 부채는 결국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되고 신용 불량이 생긴다는 이런 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수요 위축까지 그리고 고용 위축까지 되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 효과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시면 은행에 돈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은행에서 굉장히 안전하고 높은 고금리 주는 상품들이 있으면 보험업, 저축은행업, 다른 데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은행으로 다 몰려가게 됩니다. 예. 은행으로 몰려가게 되면은 여타 투자 기관들 부실에 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실에 좀 빠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렇게 되면 취약 차주들이 문제가 되는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 이런 취약 차주들은 사실은 은행으로 돈이 많이 쏠리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이 많이 쏠린다는 것은 이런 취약 차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들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작은 공급이 부족해지면 대출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카드론이라든지 저축은행에 빌려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커다란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24일에 있을 금통위원회에서도 좀 고민이 상당할 것 같아요. 11월 24일이 우리나라 올해 마지막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시기고 다음 달에는 또 다음 달 13일에서 14일 FOMC가 또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결정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상을 결정할까요? 사실 7월만 하더라도 뭐 지난번 금통위, 이번 금통위에서 뭐 0.25% 포인트씩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뭐 시장의 흔히 말하는 기대로 봐서는 아마 빅스텝을 2번 연속으로 유례 없이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겠다. 계속 앞으로 많이 예측보다 더 올릴 것이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파월 연준은행이 시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금리를 쫓아갈 때 계속 한국의 경제 특성상 갑자기 흔히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경제 충격이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차근차근 빅스텝을 많이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조금 어려워서요. 하나하나 좀 쉽게 여쭤볼게요. 먼저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4%, 우리가 3%잖아요. 근데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단이 5%가 아니라 5% 더 이상이 될 거라고도 보더라고요. 먼저 미국 기준금리가 몇 %까지 높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예측되는 지난번 FOMC 때 예측되는 상단이 4.75%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그거보다는 올라갈 거다라고 이미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5% 무조건 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특히나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5.25% 혹은 5.5%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1999년도가 거의 5.5%를 찍은 마지막 해쯤 되는데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닷컴 버블 전이었는데 호황이었고 뭐 그 정도 여러 가지는 충분히 끌고 갈 상황이 된다. 우리나라도 그만큼은 올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상황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몇 %까지도 우리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뭐 흐름을 보는 거로 봐서는 미국하고 금리 격차를 한 1% 수준 정도는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도 유지 안 한다고 하면은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이 결국 정책적으로 금리를 1% 내외에서 따라가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 차이가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최대치가 0.7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 이상 갔을 때 혹시 1.25%라든지 시장에 뭐 신호를 잘못 줘서 뭐 1.5%까지 벌어진다고 하면은 외환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환율이 최근에는 1,400원대에서 안정이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요동이 치게 된다 그러면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수가 안 잡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내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파급 경로들을 예측해서 아마 1% 밴드는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들이 피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짚어주셨는데 곧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발표도 나오잖아요. 지금 지난달이 8.2%였습니다.
이 수준 생각하면 지금 파월 의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인데 아직 목표치가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지수 산정에 대해서 예. 조금 아셔야 되는데 예. 지수 산정이 1년 단위로 이루어졌기 예. 때문에 올해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 상승했냐고요. 사실은 뭐 1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베이스가 바뀌기 때문에 물가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에 따른 물가 압력폭은 기저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예. 올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은 이제 적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미국 연준 의장이 저렇게까지 지금 8%가 넘는데 2% 달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허무맹랑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표상의 문제가 있고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을 것 같고. 전년 대비하니까 그런 거죠? 예, 전년 대비하니까 사실은 1년 동안 많이 올랐으면은 그게 수준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카운팅하기 시작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안 오르게 되고 이제 축차적으로 계속 반영이 돼서 물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당연히 지금 예측치로는 8.1% 정도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8.1이요? 8.1, 그러니까 0.1% 물론 물가 상승 압력이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미국 노동 시장이 굉장히 문제고 어제 나온 보고서도 지금 임금이 계속 미국 작년에 비해서 미국 임금이 5% 이상 5% 가량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임금 상승 압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임금이 상승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값 같은 것들, 렌트를 지불할 그런 여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임금이 또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원자재 가격 공급이라든지 공급 가격 같은 것들도 이게 연동해서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 그러면 임금 상승이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혹은 금리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달 결국 봤을 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물가 상승률이 당장에 잡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좀 꺾였으면은 렌트도 좀 꺾였을 것 같고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예측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아마도 뭐 거의 현 상태, 그러니까 지난달에 8.2%였는데 올해 이번 달에는 한 8.1% 정도로 아마 그 정도로 예측하는 것 같고 아마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일 발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게 미국 중간 선거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중간 선거 이후에 보통은 그 선거 결과 상관없이 좀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핫 이슈이긴 한데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뭐 민주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이기느냐 이런 정당 차원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컨트롤 다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든 뭐 지금 여론조사가 박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기게 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산업 정책을 나머지 2년 동안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산업 정책을 피면은 아무래도 재정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심해져서 금리가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일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또 이슈가 있는데 뭐 섞이게 된다 그러면 서로 정책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2년간은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정책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적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뭐 주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은 지나치게 약간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파월 의장의 스탠스 자체는 굉장히 인플레이션 잡겠다 타이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은 연준이 독립성이 큽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독립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금리 결정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한 정책을 계속 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잡기가 좀 힘든 상황에다 우리나라 고환율, 우리나라 수출주도 성장 국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수출도 무역 수지 7개월째 적자입니다. 지금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내년에 경기가 더 좋지 않을까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사실 내년에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한 해 정도, 뭐 두 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계속 벌어온 것들을 가지고 메꾸거나 이자 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들도 자본 조달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들은 어디로 가냐면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은행으로 가면 이제 은행의 기업 대출을 이렇게 자금 조달이 좋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가져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흔히 말 구축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전체적인 은행의 자본 조달 체계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보다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부터 축차적으로 아마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이에 따라서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걸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최근에 불안했잖아요.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도 있었고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자금 시장 조달하기 어렵다고 많이들 했는데 실제로 금융시장에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채권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증권사들 지금 채권 시장의 큰 수요층은 보험사인데 사실은 보험사들 최근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서 보험계, 저축성 보험 해약 같은 게 많아지면서 자기가 가진 오히려 채권들을 오히려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올해 자금 이제 조달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이제 채권을 공급하는 사람들 한전도 있고 은행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도 이미 채권을 팔고 있는 상황이라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큰 기업부터 축차적으로 자금이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여파가 뭐 한 분기, 두 분기쯤 가면은 중소기업으로 갈 것이고 중소기업부터 어떻게 보면은 신용 조달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크고 좋은 기업들은 은행에 가면 됩니다. 결국 조금 고금리를 하더라도 은행에 가면은 예. 기업 대출이 되는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금방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저한 대비책 세워야 될 시점입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님과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